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통계 후반부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 나갈 텐데 맨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바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이 정규 분포라는 건 어떤 배경이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문제 출제 컨셉과 그에 따른 현재 문제 풀이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따라와 보시면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정규,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포다 해서 일반적인 해서 영어로 하면 normal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머리 글자 n을 써줘요. 현재 이 첫 번째 이 정규 분포라는 것을 왜 배울까? 이것은 바로 평균과 분산 혹은 표준 편차 이 내용에 대한 활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봤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 요 세 가지의 목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 정규 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먹겠니?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규 분포에 관련된 것은 가장 쉬운 예로 하나 설명을 해주면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뭐 그전에 뭐 고려시대 아니면 삼국시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지역이 있죠. 일명 그 농가 쪽에 집중을 하는 농촌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 이제 바닷가 쪽 이제 물가에 있는 어촌이 있고, 그 다음에 산간지방에 있는 산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농촌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농사를 통해서 쌀이라든지 아니면 야채를 수확할 것이고, 어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를 어획해 와서 판매를 하겠죠. 그 다음에 산초는 뭘 하겠어요? 약초라든지 아니면 산약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이 세 개의 지역이 점점점 확장하다 보면은 가운데 영역이 이제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터가 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상황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농촌이에요. 여긴 농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올해 만약에 기본적인 풍년이야. 풍년이면 어떻게 돼요? 쌀의 양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면 나만 풍년인가? 아니지.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농가가 아마 다 거의 다 풍년일 거라고. 그러면 쌀의 양이 많아질 거고, 이 쌀의 양이 많아진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농가 쪽의 입장에 맞는 현재 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촌이 있어요. 이렇게 어촌. 어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제 물고기를 낚는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네, 그랬다 보니까 배를 타고 나가는 과정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물고기 어획량이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태풍이 부는 관계로 많은 어선이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마을의 전체적인 수확량은 아무래도 어선들이 많이 나가야 많은 양의 물고기를 낚아올 텐데, 만약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어선이 한두 척밖에 못 나간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물고기의 수행량도 그만큼 적어질 거야. 그쵸? 그러면 물고기의 어획량이 매일마다 그때그때 다르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입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짝 내려주면 여기가 산촌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나무를 해서 먹고 살 거야. 나무를 해서 먹고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올해 나무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푸르러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땔감이 한 해 많을 것이고, 만에 하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만약 산불이 났어요. 그럼 산불이 나버리면 상상만 해도 힘들죠? 야, 이렇게 나무가 전부 다 새까맣게 타버리면 땔감의 양이 확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일매일의 어떤 양이 뭐 농가나 아니면 어촌과 산촌의 양들이 자기 각각이 갖고 있는 양들, 물고기 양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의 양 아니면 땔감의 양이 그때그때 다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도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구제역 이런 것들 또는 조리독감 이런 게 퍼져버리면 돼지값이라든지 아니면 닭고기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다 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닭이 1000마리던 게 갑자기 도륙을 해버리면 전부 다 도륙이 아니죠. 이거 잘라먹는 거고 기본 살상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1000마리던 게 이제 100마리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먹겠다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일단 치킨의 양이 100마리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닭의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농가라면 나는 1000마리의 닭을 팔아서 우리 가족들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요번에 기본적으로 조류금 때문에 900마리를 살처분했어. 그쵸? 그 바람에 100마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야. 그 내 뜻이 아니죠. 난 1000마리를 키우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900마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100마리를 가지고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마리를 가지고서 마치 뭐 해야 돼? 1000마리를 팔았을 때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내 뜻인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치킨 하나에 대한 가격은 바로 10배로 확 뜨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만약에 농가도 마찬가지인 게 아유 풍년이면 쌀이 넘쳐 흐르죠. 그러면 값이 떨어질 거고 만약에 쌀이 흉년이야. 흉년이면 쌀의 수확량이 적으니까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기본적인 쌀에 대한 값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각각의 입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농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수협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협동조합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의 가격을 딱 맞춰 놓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가 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딱 팔고 오늘 쌀을 좀 팔아가지고 우리 딸내미 그냥 꽃신도 좀 사주고 그냥 이따 우리 집사람 머리빗도 하나 사주고 막 이러고 왔단 말이야. 이따가 물고기도 한 마리 먹어야겠군 하면서 왔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가 물고기 값이 지난 5일 사이에 값이 2배로 떠버린 거야. 아니 야 너 이렇게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번에 며칠 전에 날씨 봤잖아. 날씨 어땠어? 태풍 불었잖아. 그 바람에 우리 마을에 배가 하도 못 나갔어. 그래서 딱 2대 나갔네. 그래서 물고기 어획량이 조금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거 다 팔아서 우리 마을 전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값을 올리겠어 이게 되는 거야. 아이 그러면 자네 올려도 적당히 올려야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물고기 값 2배로 올려버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촌의 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어촌 또 올리겠죠. 그쵸? 자, 이런 과정에 거품이 막 생겨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얘네도 산촌도 같이 올려야지 나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입장 해명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없다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옳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누가 관여할 거냐면 정부가 관여합니다. 정부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부가 있는데 얘네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얘네들의 입장은 비유하자면 뭐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정규 분포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정규 분포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얘는 뭐냐 하면은 표준 정규 분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니네 각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국가에다가 제공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데이터 내놓으시고 어촌의 데이터 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산촌의 데이터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공평하게 값을 매겨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표준정규분포예요. 그럼 표준정규분포에는 뭐가 있느냐? 말 그대로 법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일처리하는 게 아니고 표준정규분포라는 게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0부터 라지 Z까지 스몰 z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 하면은 0.3442 34 얼마 나왔더라? 살짝 보면은 0.34 그 다음에 13 3413
그 다음에 2.0이면 0.4772.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외울 필요가 없는 값인데, 선생님도 살짝 보는 과정에서 살짝 깜빡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표를 주기 때문에 써먹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야 하면은 바로 이런 표를 줄 거야. 그러면 이 표를 데이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값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의 입장도 옳고 어촌의 입장도 옳고 산촌의 입장도 옳으니까 전부 데이터 나는 게 넘겨. 그럼 내가 전부 다 공평하게 맞춰줄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평균이 M1, M2, M3잖아. 예. 그러면 그 평균을 다 똑같이 맞춰줄게. 0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표준 편차를 전부 다 얼마로? 1로 맞춰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물가의 단가를 공평하게 맞춰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할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원래 내용을 한번 살짝 보면, 정규 분포는 n이 m, 시그마 제곱이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는 x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머리 글자, 평균이 뭐죠? 라고 하면 m이라고 할 거야. 이 뜻이고요. 두 번째, 분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x는 당연히 시그마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렇다면 살짝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과정에서 표준 정규 분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는 말 그대로 하면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 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살 거면 원이 필요하죠. 원화. 그렇죠? 100원, 1000원, 만원, 5만원 이런 것처럼 원이 필요한 거고. 근데 내가 미국을 갔다 하면 뭐가 필요해? 바로 달러가 필요하겠죠? 일본에 가면은 위안화가 필요하겠죠? 엔화. 위안화는 중국.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각국의 나라를 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그 나라 화폐의 단위로 등가 원칙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치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표준정규분포는 뭐냐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로 만들어주는 거야 라는 뜻인 거야. 정말? 그러려면 Z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룰을 따라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정말 그러면 이거 따라가주면 너 평균이 0 되고 표면차가 1 되는 거 맞아? 예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Z가 뭐지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Z라는 것은 2에 살짝 요거 적어주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상률분포 했을 때 통계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x 값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다. 이게 되는 거고요. 얘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냐면 m이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m에서 시그마분의 m을 빼니까 요거 0 나와요 하면서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이걸 따라가 준다면 평균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보았어요. 다음 둘 살짝 올려서 현재 VZ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V의 시그마분의 X-M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V의 여기는 시그마분의 1X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더 압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다 이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요건 편차에서 날아갈 거고 시그마분의 1만 받고 나가면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V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VX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였어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 그럼 당연히 약분하면 1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한다? 치환을 해서 기존에 있던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는 1로 이렇게 규격화해서 정리해 준 값이야. 그래서 농촌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평균이 0, 표준 편차는 1. 어촌도 넣어주면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산촌을 넣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이즈의 내용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 과정을 잘 봐두시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을 갈 때 공부하는 과정이죠. 보통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이라는 과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영수, 한국사를 제외하고서 사탐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했을 때 어떤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목은 쉬우니까 평균이 높아지고 어떤 과목은 시험이 어려우니까 평균이 낮아지고 이렇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점수만 가지고선 그 학생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평균이 서로 달랐을 때 이 평균 두 개를 일치시켜주는 과정. 표준편이 달랐을 텐데 그걸 또 일치시켜주는 과정. 이제 그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표준정규분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원점수, 표준점수라고 정리해주는 과정도 바로 이러한 뜻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 해야겠다? 너의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표준정규분포의 데이터로 바꿔줄 거야. 왜? 그럼 표준정규분포로 데이터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판정을 해주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내가 법원이에요. 법원에는 판사가 있고 검사,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야?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억울해서 왔을 거야. 그럼 억울해 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판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판사 입장이라면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 얘는 앞에 있는 A라는 사람 얘기 들으면 A라는 사람 그렇지. 안타깝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B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B라는 사람의 얘기가 상당히 안타까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어떤 사연팔이 말고 공정하게 네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를 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법원에 갈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간다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가냐면 변호사를 통해서 가는 거야. 그럼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변호사에게 내 사연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변호사는 이제 그걸 다 확인한 후 그것을 뭐 한다? 일반적 언어를 법정 용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사연들이 들어보니까 당신 좀 안타까운데 그것은 현재 당신은 형법 몇 항 몇 조, 몇 조 몇 항에 위배됐다. 아니면 민사법 어디에 위배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의 언어를 전부 다 몰아서 법적인 용어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변호사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처럼 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려면 네가 표준정규분포가 있어야 되고 이 표준정규분포라는 것은 결국 정규분포를 통해서 치환하는 값이다. 그러면 이 표를 써먹으려면 정규분포가 한 방에 이 표로 가는 게 아니고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꾼 후 마지막에 가서 뭐하자?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옳고 그름이 된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 스토리를 끌어나가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준정규분포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살짝 요것만 지워볼게요. 그러면 표준정규분포표는 뭐냐? 그 전에 요것만 마음을 살짝 적어볼까요? 현재 EZ는 뭐냐? 라고 한다면 0. 그 다음에 VZ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1. 그러면 표준편차는 뭐죠? 라고 하면 바로 1이다. 알았죠? 예, 그 설명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현재 스몰 z는 P가 0부터 해서 라지 z는 스몰 z야. 그러면서 여기가 1이야. 1.0. 여기는 0.3413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면 0.477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가 말해주는 가장 중요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바로 이 값을 읽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 포인트, 바로 그래프 그리기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꼭 그려줘야 돼.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여기 있는 Z는 라지 Z가 아니고 이 스몰 Z를 설명하고 있단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첫 번째 이런 식의 종 모양,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균이 얼마냐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는 이 0이 바로 평균을 얘기해 주는 거야. 현재 이 값인 0은 바로 평균을 얘기해 준다. 평균. 그래서 0부터 스몰 z까지의 기본적인 나는 확률값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바로 나는 너에게 확률을 제공해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0.3414이 뭐다? 확률값이다. 0.477이 뭐다? 확률값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0부터 z까지의 확률만 말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좌우대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거죠. 좌우대칭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생님, P가 0부터 Z가 1까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그림의 경우는 0부터 1까지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하고 그림이 똑같죠? 그러면 그때 요 값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0.341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만약 선생님, 근데 PZ가 1보다 작거나 큽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Z가 1보다 작거나 크다는 얘기는 뭐냐? 이게 살짝 그려주면요. 여기가 0인데 여기가 Z가 1이란 말이야. 근데 1보다 작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표는 철저하게 0부터 떨어지는 확률만 제공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지 하면 여기가 바로 0.477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3413 0.3413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은 전체 확률은 1이니까 이것은 좌우대칭이면 절반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0.5에서 0.3413을 뺀다. 그래서 0.1587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살짝 올려볼게. 만약에 P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이 푸시면 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림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첫 번째, 요 값은 확실하게 얼마다? 0.5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보면 P가 마이너스 1부터 Z가 0까지에다가 플러스 0.5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이 값이 뭐야? 라고 한다면 요것은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와 0부터 1까지는 같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좌우 대칭. 그러면 0부터 1. 그래서 여기도 표가 보면 전부 다 양수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 대칭을 써먹으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0.3413. 자, 그렇다면 전체 완성된 값은 0.8413이야. 이렇게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림을 그려라. 영역을 표시하고 마지막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그 확률 값을 얻어주면 된다. 자, 요 사실 하나만 갖고 계시면 사실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뭐 하자? 바로 이제 매핑과 문제풀이를 설명해 주겠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유형의 맵을 들어갈 텐데 유형의 맵. 이 정규분포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뭘 확인하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 또는 값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 표나 값이 있습니까? yes.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표가 나와요. 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스몰 z 한 다음에 p 0부터 라지 z는 스몰 z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표가 있다는 건 중요 구하는 값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확률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표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 저 표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뭐지? 라고 하면 바로 확률이다 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레파토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올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배경이 나오는데, 배경. 얘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 라고 한다면 1번, 상대방은 나에게 정규 분포를 말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n equal m, 시그마 제곱의 값을 제공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값을 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마의 평균은 m,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얼마? 그러면 시그마. 이 언급을 반드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게 바로 평균 m이 나오면 그 평균 m의 앞에 있는 단어 있죠? 요게 바로 뭐냐면 확률 변수의 내용이 되는 거야. 확률 변수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키, 체중, 점수, 기타 등등등등등에 대한 소재를 설명해 주게 됐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쪽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 맨 마지막에는 구하는 값,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요걸 살짝 번호를 지울게요. 그냥 이렇게 살짝 표시해 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 문제 컨셉이 몇 가지로 갈라질 거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미정계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아니, 미정계수가 없는데 라고 설명해 줍니다. 미정계수가 없다. 아, 그렇다는 것은 결국 평균에서 평균 또는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데 그 미정계수가 없다 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균은 30이고 표준편차가 2입니다. 이런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뭐 한다? 조건문이 뭐냐 알게 되는 거예요. 조건문과 구하는 값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조건문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확률 변수의 범위를 준다. 확률 변수의 범위. 그리고 실제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줘요. 그러면 구하는 값, 그러면 나는 확률을 구할 거다. 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확률 변수의 범위 줄 테니까 뭐 해라? 바로 확률값 가져와 라고 질문하는 거야. 자, 요건 이제 수능에서는 딱 요거 하나만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내신 과정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라면 하나 더 추가해요. 그러니까 요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건문은 확률값 줄게. 나는 거꾸로 확률 변수의 범위를 달라. 구하는 값은 확률 변수의 범위를 가져와라. 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수능을 준비합니다 라는 이제 고3 학생들이라면 바로 요 과정만 1번만 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나는 학교 내신 범위에도 이게 들어가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과 2번을 함께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다? 미정계수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감추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확률 변수의 범위 줄게, 확률값 다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이법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풀이법. 그러면 첫 번째, 상대방은 정규분포와 확률 변수의 범위를 확인해 오세요. 확률 변수의 범위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n은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는 x, 그리고 범위가 a에서 x가 b까지야 이렇게 설명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에 미정계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표를 이용해야 돼요.
표를 이용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표준 정규 분포 구하게 되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 구하기, 즉 치환하기, 이게 되는 거죠. n은 기본적으로 0,1의 제곱이고 확률 변수는 z가 시그마 분의 x-m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다 a 한번 넣어주시고 b 한번 넣어서 각각의 범위를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p라는 것은 알파에서 z는 베타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영역을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림을 구하겠다면 현재 0부터 했는데 물론 알파 베타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 맞춰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주세요. 참고로 말하면 평균이 0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기본적인 확률 변수 범위가 음수면 0보다 왼쪽, 양수면 오른쪽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표준 정규 분포표 활용하여 확률값 구하기.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이제 나는 정규분포를 공부한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렇게 첫 번째 매핑을 구성해 봤어요. 알겠습니까? 현재 이 과정은 표준 정규분포표가 있을 때의 경우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미정계수가 없는 버전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후 바로 연결해서 기본적인 미정계수가 있었을 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 텐데 일단 표가 보이죠? 그러면 왼쪽을 봤더니 평균이 180이래. 적어주고요. 평균은 18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입니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 정규분포. 그런데 뭐에 관한 정규분포지? 라고 했더니 바로 무게는 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게에 관한 정규분포구나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는데 근데 딱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미정계수가 어때요? 없네, 이게 되는 거야. 그 미정계수 없다면 무조건 내용은 범위값 주고 확률값 구해라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의 무게가 기본적으로 190g 이상이고 210g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를 통해서 구해봐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90보다는 같거나 크고 210보다는 같거나 작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설명했던 대로 순서대로 바꿔주면 2번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이 표를 쓸 수 있다. 그러면 0,1의 제곱 Z는 20분의 x-180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범위값도 맞춰서 똑같이 써주세요. 그러면 210 넣으시면 30. 그러면 20분의 30이면 2분의 3이니까 1.5다 설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9 넣어줘. 기본적으로 여기는 190이었죠? 살짝 이렇게 190을 적어줄게요. 그럼 190을 넣어주는 순간 10. 그러면 20분의 10이니까 0.5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0이고요. 0.5는 오른쪽이니까 0.5. 그 다음에 1.5도 오른쪽에 놔야겠죠? 이 확률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0부터 1.5까지 한 후 0부터 0.5까지 빼면 되겠죠. 그래서 1.5일 때 값이 얼마인가 했더니 바로 0.4332가 나왔고 0.5일 때 값은 0.1915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에서 5 빼면 7.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2에서 1 빼면 1. 그 다음에 여기는 43에서 19를 빼기 때문에 아마 0.2, 그 다음에 417이 나오겠죠? 예.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살짝 지우고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거 워낙 쉽잖아 라고 하는 버전이라면 두 번째, 만약 미정계수가 있다면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M, O와 시그마 중에서 미정계수가 존재한다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컨셉은 두 개로 갈라져요.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앞에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정규분포 표를 주는 거야. PZ, P가 0부터 라지 Z는 스몰 Z 하면서 이렇게 표의 값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도 똑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정계수가 확인됐습니까? 예스. 그랬을 때 목표가 뭐야? 라고 보는 거예요. 목표가 뭐지? 그러니까 구하는 값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바로 미정계수야 이게 되는 거야. 바로 M, O와 시그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출제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좀 봐줘요 이 뜻인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만약에 거기서 구하는 값이 평균 또는 표면차, 즉 미정계수를 가져오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면 아하, 앞쪽에 있는 이 조건문은 뭐가 올 건지 알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조건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은 바로 확률 변수의 범위와 확률 변수의 범위, 그리고 동시에 뭘 주겠다? 확률 변수의 범위하고 확률 값을 동시에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확률 변수의 범위하고 확률 값 동시에 줄게. 원래는 아까 있지만 확률 변수의 범위 주고 확률 값 구해봐라. 확률 값 줄게, 확률 변수의 범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이 범위하고 확률 값을 동시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테니 이걸 가지고 바로 구하는 값이 뭐야? 이게 되는 거야. 바로 미정계수를 구해오련 이게 되는 거죠. M, O와 시그마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미정계수 M이나 시그마가 있을 때 그걸 구해와 라고 한다면 앞에는 반드시 범위값하고 확률이 같이 있을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어떨 때 잘 나와? 그럼 미정계수가 하나일 때 잘 나와요. 어떨 때 잘 나온다? 미정계수가 하나일 때.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은 참고로 하면 미정계수가 한 개일 때. 그러면 조금 더 레벨을 확 올려볼까? 미정계수가 두 개일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미정계수가 두 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줍니다. 여기는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쪽에 배경 똑같습니다. 아, 여기에 배경이 깔리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차이가 뭐냐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바로 박스가 생깁니다. 여기에 가하고 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이 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가 나옵니다. 현재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자, 이러면서 상대방이 조건문을 봤더니 뭐가 나와? 이게 되는 거죠. 조건문에 뭐가 나와? 바로
확률 변수의 범위를 줍니다. 확률 변수의 범위값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뭐 하래? 구하는 값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하는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확률값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거는 구하는 값이 바로 뭐냐면 확률인 거예요. 미정계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앞에 칠판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오버랩이 되시면 좋아요. 바로 뭡니까? 확률 변수의 범위 줄게 확률값 다오. 확률 변수의 범위값 줄게 확률값 다오. 이거는요, 미정계수가 없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없었을 때에 쓰는 내용이란 말이야. 아니, 근데 미정계수 있다며. 미정계수 있어. 아니, 근데 여기 미정계수 쓸 수 없는 내용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의 본질이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가하고 나가 해주는 역할이 뭘까?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역할은 바로 바로 미정계수 m 오와 시그마를 먼저 구한다가 되는 거야. 미정계수 m 오와 시그마 구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저 조건문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먼저 구해와라 이 뜻이구나. 먼저 미정계수를 구하시고 이제 미정계수 다 구했습니까? 그럼 밑에 있는 확률 변수의 범위 줄게 확률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이것은 어떨 때 쓸 거야 하면은 미정계수가 한 개이거나 한 개 혹은 두 개인 경우에 다 쓸 수 있는 이야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슬림하게 여러분들 매핑을 좀 더 한 단계 더 교정을 해드렸으니까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완벽하게 습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먼저 하나 보여줄게요. 자, 2번 문제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래요. 자, 이게 뭐예요? n이 m,5의 제곱이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써 딱 들어야 될 건 뭐냐면 나 이게 평균까지 몰라 이게 되는 거예요. 평균을 모르는데 잘 봐. 여기 뭐 나왔죠? 확률 변수의 범위 줄게 이거의 값, 즉 값이 뭐예요? p잖아요. p. 즉 확률값 가져와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확률 변수 범위 줄게 확률값 가져와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전 단계까지 여기와 요거의 내용을 합쳐서 뭐해라? 빨리 먼저 미정계수 m값 구해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한번 정리해 볼게요. F12, F20보다 크대요. 자, 이럴 때는 바로 목표가 뭐냐면 대소비교죠. 목표가 뭐야 하면은 대소비교. 목표는 대소비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바로 뭐가 되냐면 상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풀고 싶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상등에서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만약 F10과 F20이 같다면 이게 됐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설명은 딱 그려주면 여기가 10하고 20이 같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값이 누굴까요? 그러면 바로 15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F10이 F20보다 커 라고 한다면 이 두 수의 간격은 그대로 두는데 이게 m이잖아요. 실제 평균. 10이 더 20보다 크다는 건요, 얘가 똑같이 옮겨가는데 얘가 10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 10이 좀 더 평균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20은 좀 더 멀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가 한 10 정도 되겠네. 그러면 똑같이 이제 20은 좀 더 멀어지니까 한 이 정도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과 20의 중간값인 이 15라는 값도 따라서 움직여서 여기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한 여기 정도의 15가 있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m이 15보다 작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선은 F4가 F22보다 작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F4하고 F22가 같다라고 한번 설명을 깔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평균인데 여기가 4하고 22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4하고 22의 정가운데 얼마 있어? 그러면 두 수에 대한 평균인 13이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주는 것은 F4가 F22보다 작아,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이 설명도 따라가 보면 요번엔 22가 좀 더 안쪽, 4는 바깥쪽으로 밀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한 22쯤, 여기가 한 4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13이란 것도 왼쪽으로 치우치겠네, 이렇게 될 거고, 바로 이 자리가 m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m은 13보다는 크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하고 얘를 합쳐주세요. 그러면 13보다는 클 거고 15보다는 작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속해져 있는 자연수는 누구? 바로 아하, m은 그래서 14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n은 현재 14,5에 대한 제곱이다. 확률 변수는 x,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범위가 17부터 18까지래. 17부터 18까지를 풀어주세요. 뭘 통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통해서. 그렇다면 요거를 표준 정기분포표로 바꿔야 되니까 n은 0,1의 제곱, z는 5분의 x-14. 그 다음에 pz라는 것은 18을 넣어주면 4. 그럼 5분의 4는 10분의 8이니까 0.8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7 넣어주면 3. 5분의 3은 결국 0.6이다. 이렇게 되면서 현재 이 값은 앞에 있는 문제와 동일하게 0, 0.6, 0.8 이렇게 현재 값이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0.8에서 0.6을 빼는데 살짝 와볼게요. 0.8이 얼마야? 라고 하면 0.288, 0.226. 즉 0.288에서 0.226을 빼준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그 결과 0.062가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번 칠판에서 이렇게 딱 두 문제를 먼저 풀어봤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이제 새로운 칠판에서, 영상에서 3번부터 이후의 문제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볼 텐데, 3번 문제 보시면 여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분의 m이 나왔어요. 그쵸? 현재 미정계수가 평균하고 표면했지만 둘 다 용어는 m이에요. 자, 그때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나 꼭 체크해 놓으세요. 만약에 확률값이 나왔습니까? yes. 그럼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로 내용을 정리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값표로 이용해야 되고요. 요 값도 만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변수를 z로 꼭 바꿔줘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 그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n은 m, 3분의 m에 대한 제곱. 확률 변수는 z고요. 그 다음에 px라 현재 x고, x가 2분의 9보다 같거나 작을 때 확률 변수의 범위와 확률값 동시에 주겠음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래놓고 m값 구해달라 했으니까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바꿔줍시다. n은 0,1의 제곱, z라는 것은 3분의 m, 그 다음에 여기는 x-m입니다. 그 다음에 pz라는 것은 2분의 9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3분의 m, 여기는 2분의 9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풀어주는 건데, 자, 현재 이 상태의 값을 좀 복잡하게 냅두고요. 이 값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현재 설명해 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네모다라고 하면 얘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값이 여기 있다 치면 요거밖에 안 되죠. 경계선 여기 있으면. 그러면 0.9987이 안 나와요.
그럼 같거나 작은데 0.9987이면 한 요 정도는 돼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0.5, 여기서 0.4987을 만들어 와라. 이게 되겠죠. 그래야 합쳤을 때 0.9987 되겠죠. 그러면 0.4987일 때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바로 3.0이다 설명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가 바로 3이겠구나. 맞아요. 그러면 얘가 바로 그것이 바로 3이구나. 경계선의 값이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2분의 9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3분의 m이란 바로 3이다. 이게 될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는 과정에서 2분의 9 마이너스 m이란 3 곱하기 3분의 m 정리해주시면 2m이라는 것은 바로 2분의 9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m은 바로 4분의 9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 4번을 찾아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보시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이번에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m 시그마. 확률 변수는 x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m에서부터 m 플러스 12까지고요. m에서 x가 m-12보다 작건 작은데 여기에 0.364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죠. 확률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시그마 값을 구해라 했는데 이 시그마 값 결국 확률 변수 미정계수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m, x, m 플러스 12. 여기는 px, m-12. 여기가 0.3664. 이걸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라고 했으니까 이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것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줄게요. z는 결국 시그마분의 x-m이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pz라는 것은 m을 넣어주는 순간 여기 0 될 거고요. m 플러스 12 넣어주면 여기는 시그마분의 12가 된다. 설명해 줄 수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P에 Z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M-12 넣어주면 빼주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설명해 봤는데, 첫 번째, 쭉 해주면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시그마분의 12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설명을 먼저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이면요. 요것의 대칭점의 위치에, 요거의 대칭점의 위치에다가 만들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여기를 편하게 A라고 잡고요. 여기를 B라고 잡아줄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는 첫 번째 컨셉은 A 빼기 B가 0.3664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현재 이 그림이 중요한 건데 이 그림을 띄어서 일단 붙여버리면요. 여기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다? 0.5구나. 이게 되는 거죠. 절반.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준다면 2A는 0.8664 그러면 A라는 것은 0.433이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표를 봤더니 현재 우리가 오른쪽 표가 있는데 표가 살짝 없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 한번 살짝 써보면 되겠다. 미안하지만 3번에 있는 그 표를 이용해 볼게요. 0.433일 때 얼마 나왔죠? 그러면 1.5가 나온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1.5라는 값을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P가 0부터 Z가 시그마분의 10인데 요 값이 바로 현재 1.5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분의 10이라는 것은 1.5는 10분의 13이니까 2분의 3. 정리하시면 3시그마는 24, 그렇다면 시그마는 바로 8이다.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3번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이런 설명을 가지고 있다. 정규분포 n이 10,2의 제곱이에요. 확률 변수 x고요. 정규분포가 또 하나 줬어요. n은 m, 뭐야? 그러면 2의 제곱이에요.
확률 변수는 y입니다. 자, 이때 이 함수를 우리는 fx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gx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표준 편차가 같다는 거예요. 중요.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것의 퍼짐 정도가 같다. 중요한 얘기야. 표준 편차 같다는 것은 퍼져 있는 정도가 같다. 퍼져 있는 정도가 같다는 이야기는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높이가 같다는 거야. 현재 퍼져 있는 정도가 같네 라고 한다면 이 높이가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정 가운데 평균이 얼마? 그러면 10. 여기는 얼마?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코드도 결국에는 이 m 값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 줬더니 F12보다 G20이 같거나 커야 돼 이게 됐어요. 그러면 F12가 어디 있어요? 아, 이거 fx니까 12면 얘보다 좀 더 오른쪽에 12가 있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쭉 하고 연결해 주면요, 내가 여기까지 몇 칸이야? 2칸. 그럼 나랑 같은 값, 아까 했지만 부등호가 나오면 상등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데? 그러면 m 빼기 2가 되든지 m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누가 더 크냐면 F12보다 G20이 같거나 크다 있어요. 그러면 G20은 적어도 한 이 정도에 있지 않겠어?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가 바로 20이 되겠군. 그렇다면 20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 말은 m-2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20이 m 플러스 2보다 같거나 작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먼저 풀어주면 m이 22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고, 요건 어떻게 돼? 하면은 바로 m이 18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18에서부터 m이 22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첫 번째 과정이었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p가 21부터 해서 어디까지? y가 22까지, 24까지.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야? 이게 물어봤어요. 최대값이 얼마냐? 이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점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44니까 중점은 22.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만 따지면 내가 결국 여기가 22.5라면 여기가 21, 여기가 24 이렇게 하면서 나는 여기를 제일 높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론적이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평균은 그렇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22.5가 여기 안에 없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근사치라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에 가장 근사치 있는 게 누굴까? 바로 m은 22가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n은 22,2의 제곱, 확률 변수는 y.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바꿔준다면 n은 0,1의 제곱, z는 2분의 y-22. 그 다음에 저 값을 대입한다면 24를 넣어주는 순간에 여기는 2가 되면서 약분하면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1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2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5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값을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 0.5 여기는 1이다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는 것처럼 여기가 얼마냐면 0.1915가 나올 거고요. 0.1915, 그 다음에 여기가 0.3413이다 라고 정리해서 합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8, 2, 3 올라가면 0.5328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 주시면 끝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5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를 볼 텐데 6번 문제도 똑같은 과정으로 풀어주세요.
현재 보시면 x는 평균이 얼마냐면 8이에요. 첫 번째, 평균이 x는 8, 표준 편차는 3입니다. 확률 변수는 x고요. 그 다음에 y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평균은 m이고 얘는 시그마래요. 확률 변수는 y입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있다? 미정계수 존재하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중요한 것은 p 얼마 나왔다? 4가 x가 8까지. 그 다음에 py는 기본적으로 8보다 작거나 크다. 요것이 2분의 1. 다시 말하면 얘가 바로 확률값 0.5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돼? 변수가 지금 현재 다르죠. 변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뭐로? 바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얘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정리해 줘야겠구나. 그러면 z는 3분의 x-8 이렇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나는 p 4를 넣어주면 4 빼기 8이면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x라는 것은 0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건 z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도 한번 정리해봐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정리해보면 n은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 z는 시그마분의 x-m이에요. 그런데 p, z가 뭐야? 라고 했더니 8 넣어주시면 시그마분의 8-m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0.5래요.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정리해봤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4. 거기서 또 0까지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저는 시그마분의 8-m보다 작거나 크대요. 그럼 여기 있으면 벌써 0.5 넘어가니까 안 되겠고요. 한 요 정도에 잡아서 시그마분의 8-m인데 요만큼이라면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면 이 부분을 채워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0.5라는 값을 주는 거야. 그렇다면 아하, 시그마분의 8-m이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면 여기가 바로 3분의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3분의 4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3 시그마 올라가면 24-3m이란 바로 4 시그마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두 번째, py가 얼마 나왔냐면 8 플러스 3 시그마,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 보다 같거나 작은 값을 오른쪽 표를 통해서 풀어달래요. 그러면 요거를 방금 정리했던 내용에 넣어준다면 시그마분의 얼마야? x 대신에 이걸로, y 대신에, 미안, 요 부분은 y죠. y-8-m, y-m이니까 저 자리에 넣어준다면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마이너스 얼마 나오냐면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입력해 줘야 되는데 조금 더 이쁘게 안 돼 해서 위아래 3을 곱하시면요 3 시그마, 여기는 24 플러스 2 시그마 마이너스 3m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는 3 시그마분의 24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시그마라고 정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 뭐가 좋지? 라고 했더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구했던 이 값하고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24 마이너스 3m이 얼마다? 4 시그마. 아, 요게 바로 4 시그마구나. 이게 되는 거야. 요게 4 시그마. 그러면 4 시그마, 2 시그마 합쳐주면 얼마야? 6 시그마. 그러면 이거 PZ가 얼마보다? 2보다 같거나 작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해서 그림을 쫙 그려준다면 0에서 2까지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표를 보니까 0부터 2까지가 어디 있어요? 바로 2면 0.477이 나온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0.477이. 그런데 여기는 2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여기까지 다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0.5니까 얘랑 얘랑 합해 준다면 0.9772가 정답이다. 그래서 이 통계라는 과정은 앞에 있는 경우의 수 확률에 비해서 훨씬 더 내용이 쉽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우리가 강의를 하나 더 찍어가지고 마지막 표준 정규 분포표나 값이 없을 때의 문제 풀이법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문제풀이 2개까지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 표 또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게 확률 구하는 값은 확률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확인할 것은 정규 분포가 한 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때는 중요한 것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꼭 그리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짝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M이야 이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간격을 잡아준다면 그 일정 간격이 시그마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해 줘요. 근데 별로 그렇게 시그마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요 평균 M 값만큼은 꼭 설명해서 놓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문을 그림에 입력하여 한 후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규분포가 2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정규분포가 몇 개? 2개. 그러면 이럴 때는요, 첫 번째 갈라줘요. 표준 편차가 일치합니까? Yes. 표준 편차가 일치합니까? Ye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뭔 뜻이야? 그러면 이때는 정규분포 그래프를 갖고 푸시는 거야. 정규분포 그래프 그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을 때 정규분포 2개 줬는데 둘 다 표준 편차가 2였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F10은 현재 뭐 G20하고 비교했던 문제. 바로 그 얘기 똑같은 거야. F12가 G20보다 같거나 작을 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이때는 정규분포 그래프를 딱 똑같이 그려주세요. M1, 시그마에 대한 제곱, 확률 변수 X. N은 M2,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이렇게 표준 편차가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낮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걸 따로 그림을 표준 정규 분포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현재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M1, 여기는 M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그림에 입력하여 그 다음에 관찰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는 뭐냐면 바로 이 단어,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린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면 만약 표준 편차가 불일치하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이것이 일치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지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표준 정규 분포로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 자,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 이 표준 정규 분포가 왜 필요한 거야? 라고 한다면 얘기했지만 여기는 표준 편차가 같아야지만 높이가 같아야지만 서로 대수 비교할 수 있는데 표준 편차가 불일치하면요 그래프가 현재 번수 2개가 서로 들쭉날쭉하다는 얘기죠. 이때는 대수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이 M1, 시그마 1의 제곱 이렇게, 또 여기는 N은 M2, 시그마 2에 대한 제곱 이렇게 돼버리면요
현재 여기 있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서로 불일치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n은 0,1의 제곱, 확률 변수는 z, 시그마분의 x-m, 그 다음에 여기는 n은 0,1의 제곱, z는 시그마 2분의, 여기는 y-m2 이렇게 그래프를 조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문을 그림에 입력하여 그 다음에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모든 문제 다 똑같이 풀 수가 있다. 자, 요거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매핑에다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계해서 이제 마지막 두 문제를 풀어볼 텐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칠판 한 번만 조금 더 깨끗하게 한번 닦아보고요. 자, 문제를 봤더니 범위가 0부터 8까지래요. 오케이. 그리고 x는 4에 관한 대칭이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정기분포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0이면 여기는 8. 그럼 정가운데가 당연히 평균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2부터 4까지예요. 이 확률값하고 6부터 8까지. 그러면 6이면은 여기가 2칸이니까 여기도 2칸이면 6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값이 같대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이 질문은 결국 3A라는 것은 4B와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3A라는 것은 뭐와 같다? 4B와 같다.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진리다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바로 여기를 딱 띄어서 일단 붙여버린다면 아, 여기가 되는구나. 그쵸? 바로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부터 6까지야? 그러면 2부터 6까지면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P, 2부터 X가 6까지의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합치는 거니까 정답은 2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A 값 구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B가 필요 없으니까 B는 2분의 1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쏙 적어주세요. 그러면 3A라는 것은 4의 2분의 1 마이너스 A다. 정리하시면 3A는 2 마이너스 4A 값, 즉 7A라는 것은 2다. 그러면 A라는 것은 7분의 2가 될 것이며 정답은 여기가 바로 7분의 4가 된다 해서 정답은 3번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 정기분포에서 풀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흡사한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마지막 8번 문제도 한번 볼 텐데, 8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가수원에서는 평균이 얼마냐면 86이에요. 표준 편차는 15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B라는 과수원은 평균이 88입니다. 그런데 B라는 과수원은 평균은 88, 표준 편차가 10인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불일치했구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소 비교를 지금 할 수가 없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A 과수원에서 임의로 꺼낸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은, X가 98 이하일 확률은 B 과수원에서 선택한 하나가 Y 값이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과 똑같아야 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확률 변수가 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치해야지 대소 비교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표준편이 같았으면 사실은 이 비교는 되게 쉽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래프가 같으니까 꼭 굳이 표준 정기분포로 갈 필요가 없는데 표준 편차가 다르다면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라는 것은 n이 0,1의 제곱이고 Z라는 것은 15분의 X-82, PZ라는 것은 98 넣어주면 12, 15분의 10이니까 5분의 4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B라는 것은 n이 0,1의 제곱이며
Z라는 것은 10분의 Y-88. 그러면 현재 여기는 PZ라는 것이 10분의 A-88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문제를 봤더니 하나는 0인데 5분의 4보다 같거나 작다고 이미 설명이 깔려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값보다 같거나 작다예요. 그러니까 같거나 진행방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값을 얘가 똑같이 가져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0분의 A-88이란 5분의 4, 양쪽에다 10배를 준다면 여기는 8, 그러면 A는 96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에 하나 선생님 근데 PZ가 했더니 얘가 10분의 A-88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확률 같아야 되는데 나는 이 경계선보다 어때요? 같거나 크다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과 같다는 얘기는 내가 똑같은 영역을 갖되 10분의 A-88보다 같거나 크다 했으면 얘랑은 상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라면 결국 10분의 A-88이 마이너스 5분의 4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CF 되는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면 A 빼기 88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A라는 값은 80이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도 참고로 하나 기억을 해 주도록 합니다. 진행방이 같았으니까 영역이 일치하는 거고 만약에 진행방이 반대였다면 그림을 통해서 해당 영역을 반드시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정기분포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마지막 최종 강의인 추종 점검, 추종 검증에 해당하는 강의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